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간거북입니다. 오늘 주제는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옛날부터 난을 키우면서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난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 주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마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 20년의 노하우가 이 영상 하나로 거의 녹아들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은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물주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주기에 대해서 안다면 우선 습과 건과 윤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습, 건, 윤. 습이라는 상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요 수건을 불에 적셔왔는데요, 습은 물건을 쭉 짰을 때 항상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상태를 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짰는데 물은 분명히 안 떨어지지만 제 손에는 물기가 약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좀 반질반질하게 물기가 묻어나는 상태, 그걸 윤 상태고요. 물론 물기가 없는 것은 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난을 항상 키우면서 이 남분 속의 상태는 항상 윤의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곰팡이의 공격으로부터 난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 주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난을 키우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난을 난답게 계절에 맞게 키우시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자생지 환경을 꼭 알아두셔라. 그래서 오늘 자생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이런 U자형 계곡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산책꾼들은 말한장에 비유를 합니다. 말한장이 쑥 들어가서 여기 엉덩이가 되고 여기 발이 이렇게 얹혀지게 되겠죠. 즉 말한장 부분에 우리는 그 난초가 자라게 되는데요. 이 환경을 보면 이 난초는 항상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햇빛이 이렇게 잘 드는 그런 곳에 나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항상 이런 화렵수와 침엽수, 즉 소나무 밑에서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또 가까운 물가가 있어도 항상 윤회 상태를 유지하려고 보습이 좋은 이런 절개지, 즉 비탈면이죠. 비탈면에다 자리를 잡고 이 비탈면으로부터 물은 항상 50m나 한 6, 70m 내에 항상 물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자라는 곳에서는 물소리가 쫄쫄쫄쫄 납니다. 그리고 바람도 솔솔 불어와서 약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는 항상 휴식을 취하게 되잖아요. 좀 햇빛도 약간 들고 또 좀 시원하고 또 응지고 이런 곳에서 나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나는 어떻게 뿌리를 받고 있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지표면이라면, 이 일직선이 지표면이라면 항상 이 벌브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부엽, 낙엽 같은 게 쌓여서 벌브가 잠긴 것 같지만 이 낙엽을 싹 드러내고 조금 파보면 흙 위에 벌브가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뿌리는 수평근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뿌리는 수평근인데 이거는 깊숙이 들어가면 습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소가 가까운 곳에서 윤한 상태에서 이 지표면은 비가 많이 와도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는 물기가 약간 있잖아요. 또 물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습, 습은 항상 있다. 근데 습하지는 않고 약간 물기가 있을 정도, 그 상태를 우리는 윤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와 유사하게 화분을 보면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남분에는 요게 다리가 되는데 다리 밑에는 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분입니다. 남분인데 요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분이 전부 다 제 두 개를 준비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길쭉한 이유는 연통 역할을 해서 바람이 잘 빠져나게끔 이 바람길이 지나는데 여기는 바람이 못 빠지니까 밑에서 바람이 항상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있는 것은 여기를 뚫어서 바람길을 열어놨고요. 만약에 다리가 없이 이런 부분은 이 옆에다 보면 몸통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냈죠. 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항상 이 난석을 윤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두면서 이
난분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든가 또 이분에 어떤 이물질을 닿게끔 놔둔다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난석에 곰팡이가 끼고 나는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난석을 넣는 방법도 일부 유튜브에서 또는 요즘 대량으로 난을 키우는 분들은 자주 물을 주고 또 환풍시설이 있기 때문에 난석의 중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난석을 판매하는 걸 보면 대석, 중석, 소석을 그냥 합쳐서 혼합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대부분 난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난을 대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석을 그 혼합석으로 파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살 때는 그런 부분을 사면 주로 이제 대석을 안 쓰고 중석과 소석을 섞어서 팔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키워도 됩니다. 그런데 물 주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물 주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꾸 습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줄 걸 5일에 한 번씩 준다면 6번이 되잖아요. 이 대립이 없다면 물 주는 횟수가 계속 늘어진다는 것은 난의 습도가 횟수가 늘어나니까 곰팡이가 공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댁에서 키울 때는 반드시 이 대립을 써라. 대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계곡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이 소립에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립이 한 2, 3일 정도 수분을 난에게 공급하고 요게 마르게 되면 이제 중립이 다시 2, 3일 정도 이렇게 다시 난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2, 3일 정도 이 대립이 다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게 다 말랐다고 해서 난이 죽지는 않습니다. 난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난에는 이 난뿌리라면 이 주심이 이게 뿌리가 되고요. 요거는 벨라민층이라고 합니다. 벨라민층에서 여기는 영양분과 상당량의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이 마른다고 해도 나는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난을 너무 습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분들은 난을 말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리는 건 아니고 이 대립이 약간 뽀송뽀송한 윤한 상태에서 물을 주어도 나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설령 이 대립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뿌리에는 이 벨라민층, 즉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물탱크라고 했는데 물탱크를 항상 보유하기 때문에 저희 수통처럼 물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해서는 약간 건조하게, 약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약간 건조한을 윤 상태로 하는데 항상 남분을 윤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이상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다면요. 첫 번째, 나는 햇빛이 항상 있더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겨울마저도 오히려 겨울에 우리가 햇빛을 안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울이 오히려 봄을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햇빛 양이 더 많이 쐬어줘야 됩니다. 이따 햇빛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햇빛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댁에서 난을 키우실 때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난분을 둬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도도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나는 잘 자랍니다. 온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댁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난을 둬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항상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 통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있어야만이 이 곰팡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항상 난분에는 있는데, 즉 수분에 통풍이 안 된다면 곰팡이가 바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풍을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통풍을 시켜주고, 만약에 겨울에 집 문을 열기가 뭐하다면 간접적인 방향으로 선풍기를 약간 난분에 쏘여서 난분에 쌓인 일산화탄소를 좀 밖으로 내보내고 또 산소를 공급해줘서 난이 호흡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물주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난분은 습기가 있지 않고 윤해야 된다. 그걸 항상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한 가지는 도상관수. 우리는 이거를 저는 살수법이라고 합니다. 살수. 물을 위에서, 난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서 막 뿌려주는 거죠. 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바는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저면관수가 되겠습니다. 어느 방법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도상관수를 대부분 다 하거든요. 도상관수를 하는 분들의 이유는 대부분 난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면관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상관수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난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댁에서 도상관수를 하면 화장실에 가서 도상관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드린다면, 장점은 많은 화분, 다량의 화분을 주는 데 용이하죠. 근데 단점이 너무 극명합니다. 단점은 난잎을 이렇게 보면요, 난잎이 이렇게 있고 벌브가 양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잎이 노대라는데 이렇게 죽어있는 떡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상관수를 하게 되면 물이 이 부분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실에서는 환풍기를 24시간 가동시켜서 이 물을 바로 말리게 되는데, 댁에서 자칫 소홀해서 이 물을 말리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히 봄이나 신화가 틀어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난잎 이 안쪽 기부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연합니다. 즉 새싹이기 때문에 아기의 속살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햇빛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 이 부분을 확대 보면, 근데 여기에다가 햇빛이 비치면 돋보기 역할로 이 열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름나절에 얕은 웅덩이 같은데 손을 넣으면 그 물이 기온보다 더 뜨거운 걸 느낄 거예요. 그렇듯 이게 한 25도에서 한 30도만 되면 여기는 30도에서 한 40도까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만 지나면 이 기부분, 연한 부분이 다 물러지는 겁니다. 즉 아기의 속살이기 때문에 바로 물러진다면 이 부분에 물러서도 죽지만 또 이 부분이 물르면 바로 곰팡이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연두병이라고 해요. 또 이 부분에 노대라든지 심지어 이 기부 부분에, 이 벌브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고이거나 또 이 노대 부분에 물이 쌓이면 이 부분이 습하게 되고 곰팡이는 또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하나짜리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한 화분에 이 벌브가 5개 있다. 그러면 얘기가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5대, 얘기가 제일 애기입니다. 애기 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즉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 한 60, 70대 나이가 된 부분들을 공격하면 이건 바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감염이 되고, 또 여기가 감염되면 바로 이제 해충들이, 벌레가 이 냄새를 맡고 바로 공격하면 옆 화분으로 전체 무너지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거의 화분이 다 초토화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댁에서 키울 때는, 즉 다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거실에서 키우는 한 10분 내외의 취미로 관상 목적으로 난을 키우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저면관수를 하시는 걸 저는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인 경우에는 이 화분잎이 경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딱딱해지고 굵어진다는 거죠. 신화가 아니고 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도상관수라도 이 부분이 물을 가능성은 낮죠. 없는 건 아닙니다. 낮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봄이 막 시작되고 신화가 터트려지고 막 새잎이 나오고 잎이 쭉쭉 클 때는 정말 도상관수는 댁에서 여러분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조심하셔라 라고 저는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면관수, 제가 하는 저면관수 방법은 이 방법인데요. 저는 저면관수를 할 때, 제가 집에도 지금 난을 한 15개 갖다 놨는데, 저는 이게 제가 먹는 음료수통입니다. 음료수통에다가 이걸 이렇게 걸쳐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이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이 벌브 부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벌브가 위에 벌브가요 화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거든요. 벌브가 많이 안 나오게 조금만. 사실은 여기가 소리비까지 위치고요. 이 부분은 저는 화장토로 덮습니다. 약간 이 정도요. 약간 올라갈 정도를 화장토로 덮는 이유는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 경화가 돼서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토로 덮고, 사실은 이 소립으로 딱 여기까지 두면 여기까지만 물에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얹혀 놓으면 저 난이 위에 올라와 있고 벌브 밑에까지만 잠겨서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을 잠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물이 있을 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난이 호흡을 하면서 배출된 일산화탄소를 다 산소로 바꿔 주게 되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뭐 곰팡이균이나 세균들이 전부 다 이물질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물을 다시 버리고 또 쇠물을 받아서 또 들었다 놨다 해서 이렇게 그 저면 관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여름 같은 때 좀 쿰쿰하게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쓸 염려가 있을 때는 저 같은 낙수에 보면 살균 소독 비율이 있거든요. 이 물에다가 살균 소독하는 일정 한 두세 방울 딱 떨어뜨려서 한 30분 놔서 또 다시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면 여기 살균 소독 그리고 표백까지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도 좋아하고, 또 락스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서 물을 가지고 또 깨끗한 물에 담겼다가 빼놓으면 그 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 분께서 그 락스에 대해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지만, 제가 락스를 한 10여 년 쓰고 또 그 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락스가 항상 상비약인 것처럼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를 잘못 쓰면 위험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비싸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얻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균제, 살충제 댁에서 쓴다는 건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락스로 살균 소독을 한다는 건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있는데 집에서 살균 소독한다고 잘못하면 이 병해가 와서 난이 오히려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난에 병해가 입었다 그러면 바로 갖고 난실에 가서 부탁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강조드리지만 이 저면관수를 댁에서 하셨으면 난이 물음병, 신화 물음병이라든지 뭐 기부 물음병, 뭐 벌브가 물러서 썩는 그런 염려를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가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저는 댁에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난을 난답게 키워야 된다. 즉 온실에서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사업 목적이나 증식 빨리빨리 터뜨려서 매출을 올린 목적이기 때문에 온도를 막 인위적으로 항상 사시사철 25도 내외로 유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댁에서 키울 때는 집을 막 뜨겁게 25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실온에서의 물의 온도는 물을 그냥 줘라. 즉 봄에 15도다 그러면 이 수돗물도 15도 내외가 될 것이고, 여름은 25도라면 물이 한 20도, 수돗물이 뭐 15도 되겠죠. 그냥 그 물을 줘라. 지금 늦가을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너무 물이 춥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난답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줘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다만 겨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물을 주실 때, 겨울은 우리가 동면을 할 때 한 5도씨에 유지해서 난을 놓게 되는데, 수돗물도 보면 5도보다는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옥상에 수조를 설치해서 또 보온시설을 했는데 그 보온이 잘못돼서 만약에 5도 이내로 아주 손실할 정도 물이 차갑다면 그건 약간 받아놨다 쓰시는 게 좀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편하게 수돗물을 쓰셔라. 제가 지난 시간에 수돗물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돗물의 원천은 빗물입니다. 빗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네랄도 즉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여기에 있는 또 충 같은 것들은 벌레 등의 것은 일종의 살균과 소독을 하게 되고요. 또 다량으로 포함된 철이때든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은 전부 다 중화를 시켜서 사람이 먹어도
아주 좋은 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을 정도라면 뭐 식물이 먹는다면 이보다 좋은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빗물을 받는다든가 뭐 또 지하수를 쓴다든가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니까 항상 댁에서는 수돗물을 쓰시면 문제가 없다. 수돗물도 데피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 주는 시간입니다. 물 주는 시간. 뭐 일반 유튜브에서는 뭐 낮에도 줘도 좋다 이런 말 하는데, 물론 밤, 낮 뭐 아무 때나 줘도 난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난을 제가 오래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나는 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난이 죽는 원인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라고 우리 난 키우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주로 새벽 시간 동트기 전에 주는데요, 이 시간에 이게 주로 일반론이죠. 동트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준다. 이유는 난이 해가 뜨면요, 해가 뜨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즉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광합성을 하게 되고, 즉 세포분열이라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 즉 세포분열이라는 것은 밥을 막 자기가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여기서는 또 신화도 터뜨리고 자기 몸체도 막 뽑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항상 물은 이 광합성이나 어떤 세포분열, 즉 성장하는 데 가장 근본 윤활유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얘가 일하러 직장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먹여야 된다. 그래서 제 경험상은 가급적이면 이른 오전 시간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주기입니다. 물을 주는 주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동일한 난을 이 베란다에 뒀을 때 하고, 또 햇빛이 잘 드는 집안 안쪽 거실에 둘 때 하고요, 또 이게 식탁에 둘 때 하고, 또 세탁실처럼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둘 때 하고, 이 증발량하고 또 증산량이 엄청 틀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한 화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촉이 한 촉일 때와 두 촉일 때, 뭐 다섯 촉일 때 이 증산량이 다 틀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리고요. 또 우기냐, 또 이게 건기냐에 따라서 이 물이 증발과 증산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일주일 만에 주세요, 아니면 매일 줘야 됩니다, 뭐 10일 만에 주세요, 이거는 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10일 정도에, 일반적으로는 10일 정도에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을 주는 주기를 10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0일, 그 다음에 여기는 20일, 여기는 5일, 이렇게 예를 든다면, 자, 첫 번째는 햇빛 양에 따라서 주는 주기가 틀어질 것입니다. 즉 햇빛. 햇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햇빛은 수분을 가져와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작용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난에게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밥입니다. 밥과 영양소를 만드는 겁니다. 즉 난이 이제 겨울에서는 잠을 자잖아요. 겨울에 잠을 자도 햇빛을 계속 제가 많이 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겨울에 일단 잠을 자는 벌브가 있는데, 햇빛을 계속 쐬우면 이 겨울 동안에 계속 크게 됩니다. 큰다는 얘기는 영양분을 계속 보충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면 신화를 터뜨리거나 또 자기 몸을 성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햇빛은 난에게 영양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햇빛이 20일 정도 줄 때는 약한 경우가 되겠죠. 약할 때. 햇빛이 1년 중에서 약할 때는 주로 겨울이 됩니다. 겨울. 그리고 뭐 해가 안 뜬다든가 뭐 이럴 때는 계속 흐리고 우중충한 우기 같은 경우도 햇빛이 약한 경우가 되겠고요. 10일은 이제 보통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5일인 경우에는 햇빛이 강할 때이겠죠. 강할 때는 주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면
한 5일에 빨리빨리 물을 줘야 되죠. 여름이면 햇빛이 강하니까. 이유는 이 남분에서 이 그냥 나가는 걸 증발이라 하고 이불 통해서 나오는 걸 증산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면 증발도 많고 증산도 많기 때문에 보통 10일 주는 것보다는 많이 당겨 줘야 될 겁니다. 다음은 온도에 따라서 주는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온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면, 이거는 수분을 만나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 됩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인 거죠. 성장. 즉 신화도 터뜨리고 또 자기 몸때도 높이게 되는 거죠. 온도별로 따진다면 5도씨, 5도씨, 뭐 15도씨, 그 다음에 25도씨. 5도씨라는 것은 겨울이잖아요. 동면을 하게 됩니다. 동면. 즉 잠을 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증산이라는 것은 입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물이, 수분이 증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주면 되고요. 15도라는 것은 여기는 잠을 자는 거고, 15도라는 것은 한 가을 정도 되겠죠. 가을 같은 날씨, 가을 정도 날씨라면 15도인 것은 잠자던 난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몸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도든 일을 하게 되는데 몸을 천천히 푼다. 그래서 이거는 걷기나 몸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도가 되면 나는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쭉쭉 키우고요. 이 벌브에서 또 신화 새끼도 여기저기 빵빵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일을 막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전력질주 막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 보면 당연히 증산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많아서 5일막에 주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가온난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온난초는 뭔 난초라면, 난이 25도가 되면 계속 일을 하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 온도를 떨어져서 얘가 좀 쉬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을 키우는 난실에서 사업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 25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서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초가 지치죠. 키는 키웠지만 거의 그렇게 상태가 됩니다. 그런 난초를 우리 실생의 집으로 가져오면 난초는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온난초는 사기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사실적으로는 정말 가온난초가 죽을까 하고 계속 키워왔는데, 결국은 고사를 시키는 걸 보면 초보자들의 경우는 100% 죽으니까, 인터넷에서 사는 난초 있잖아요. 엄청 싸지만 그걸 살리기라는 건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사는 난초는 대부분 가온난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주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는 건조도입니다. 건조도가 우기는 습기죠. 습도가 아주 높겠죠. 우리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나는 한 70% 정도가 제일 잘 자라는데, 이게 우기가 되면 습도가 80%, 90% 이렇게 높아지면 증발이 안 되는 거죠. 증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물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20일 만에 주면 되고, 이거는 보통일 때, 이거는 이제 건기, 이게 건조기죠. 뭐 여기저기 산불이 나고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논에 물이 마를 때, 그럴 때는 이 남분에서 진짜 건조하니까 증발이 많이 됩니다. 이게 증발이 많다는 얘기는 물을 빨리 말리기 때문에 물을 빨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뭐 딱 맞진 않겠죠. 이런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랬다가 이렇게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온도가 25도인데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면 온도가 높아서 5일 만에 줘야 되는데 지금 매적 공기가 말라 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이거는 3일로 단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햇빛이 약합니다. 햇빛이 약한데 지금은 이게 건조도가 우기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결합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결합했다면 20일 만에 줄 걸 25일 만에 물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두 개가 엮였습니다. 햇빛은 보통인데 온도가 높아요. 그럼 5일에 줄 거, 10일에 줄 걸 두 개를 이렇게 결합했어요. 그러면 한 7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딱히 여러분한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더 쉬운 방법을 안내 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일을 보통 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난을 말려 키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분에는 대석이 있고 중석이 있고 소석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분의 1씩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다 남분에 여러분이 물을 매일 줘요. 일반적으로 난실에서 키우는 분들은 계속 물을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난뿌리가 이렇게 미쳐 있다면, 원래는 난뿌리 옆에 이 실뿌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물도 막 흡수하려고 이렇게 쭉 이 근무라는 선모처럼 생긴 것을 막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안 키우게 되는 겁니다. 안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난실에서 보기에는 이게 엄청 굵게 막 난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뿌리에는 여기에 씨뿌리들이 있어야 건강한 뿌리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난초인 거죠.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난초. 그러니까 건강해만 보이니까 저항성은 낮고 곰팡이 공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난실에서는 15일마다 계속 살균 살충제를 줘가지고 농약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약에 피해가 없지만, 우리 초보 같은 경우는 약을 잘못 주게 되면 이게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난초들이요, 아주 근모를 막 개발시켜서 보기에도 강하고 또 자기의 근모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난을 뒤집어 보면 이 화면에서처럼 난뿌리가 난석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난뿌리야말로 진정하게 건강한 뿌리가 되겠고요. 그런 건강한 뿌리에 약간 습해도 곰팡이가 공격해도 이게 이겨내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어도 제 주변에는 곰팡이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곰팡이를 다 제압하는 것처럼, 이 난뿌리도 건강하다면 여기에 항상 분내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을 이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윤에서 건 사이, 여기에서 물을 준다면, 저는 말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을 주는 게 한 10일, 좀 빠르면 일주일에서 그 사이에서 준다면 난초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난을 키우는 사람들은 한두 분 키우는 게 아니라, 저도 한 500분, 700분, 예전에는 한 1000분까지 키웠는데 작년에 일기 상황이 안 좋아서 난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500원짜리, 이건 그냥 가볍거든요. 이 가벼운 난분을 키우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난분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너무 말랐다, 이렇게 딱 하면 그때 물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물을 주고서 난입을 한번 쫙 보세요. 지금 제가 어제 난입을 줬는데 아주 까랑까랑하고 변하는데, 이 탄력이 있으면서 만지면 윤기가 쫙 흐릅니다. 이게 일주일 이상 지나면 약간 윤기가 마르면서 좀 뭐랄까 태실태실하다 할까요? 이렇게 물을 달라는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저는 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난을 들어서 아니면 난입을 보고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아마도 한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물을 주는 주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착안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저렴한 가격에 저울을 하나 사 보십시오. 저울을 사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난을 하나 사면 항상 제가 사오자마자 분갈이를 해야 된댔습니다. 이 속에는 난실에서는 물도 많이 주고 과습과 과비를 많이 줘가지고 사실 뿌리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서 난 뿌리도 좀 정리하고 낙스에 좀 살균 소독도 하고, 그리고 이 난석도 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난분과 난석을 사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 난을 뽑아서 난과 이 세 개를, 이 난석은 마른 거죠. 마른, 아주 빼짝 마른 상태에서 재보면, 예를 들어 이 무게가 100g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물을 흠뻑 주면 아마 물이 포함돼서 이게 200g이다, 물을 난석에다 먹였을 때, 그러면 물의 무게는 100g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습윤건, 즉 난분에서 3분의 1 대석, 대립, 또 중립, 소립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33%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2에서 3일, 2에서 3일 지나면 중립이 바르고, 또 2에서 3일이 지나면 대립이 만든다겠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윤회 상태에서 건으로 넘어갈 시점, 그러면 아마도 이 물이 한 80% 정도 말라 있을 겁니다. 80%, 즉 80g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 윤에서 건으로 넘어가는 한 20%만 대립에 있을 때, 즉 이 원래 건조했을 때 마른 거에 100에다가 20%만 남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이상 지나서 다르면 이게 한 120g 아니면 130g일 때 물을 준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면 저는 난에 큰 무리 주지 않으면서 난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요. 이러면서 계속 난을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난을 관찰해서 정말 지금이 좋은 상태구나, 좀 한 일주일 지나가 난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뭐 한 달 동안 물을 안 주면 난이 어떻게 변하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체득해 가면서 난 키우는 실력을 배양해 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구독자 분께서 또 하나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난뿌리를 우동처럼 굵고 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저희 형제는 한 20여 년 난을 키우면서요, 아직도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매체에도 소개되지 않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료를 저희 동생은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했는데, 제가 구독자님의 그 요구를 받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기로 하고, 난뿌리를 정말 우동뿌리처럼 굵게 키운다. 그것은 우동뿌리처럼 굵게 키우는 게 아니라요, 난을 아주 저항력 있게 키우기 때문에 웬만한 병충해, 웬만한 곰팡이, 웬만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게끔 난을 건강하고 윤기나게 키우는 비법이거든요.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또 여러분께 선을 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